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지입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격리 해제자들이 늘어나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예천과 같은 지역사회 감염이나 해외 유입, 원인 모를 무증상 전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금의 진정세가 폭풍전야 고요일 수 있으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주말 정부의 생활방역 시작 여부에 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정부의 발표 지켜봐야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4월 17일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총 1,635명입니다.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635명입니다. 전날과 비교해서 22명 늘어난 건데요. 하루 추가 확진자 수는 닷새째 2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집계가 어제 오전 10시에 발표됐는데 그 이후에 6명의 확진자가 개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앞서 관련 감염자가 4명 발생했던 포천 한성내과에서 확진 환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한 명은 기존에 확진 판정을 받은 병원 직원의 가족이고 다른 한 명은 이곳에서 투석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그 외에 서울에서 3명, 용인 1명, 천안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 중 1명과 용인 확진자는 기존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완치해 격리 해제됐다가 재확진된 사례입니다. 신천지와 연관된 확진자 소식도 새로 확인됐습니다. 2달 전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20대 남성이 입대 뒤 훈련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일까지 자가 격리했고 격리 해제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40여일이 지난 이달 13일에 입대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때문에 신천지 예배에서 감염된 건지 다른 경로로 감염된 건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해당 환자는 16일에 퇴소했고 훈련소 측은 2주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환자와 같이 생활한 6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어제 집계 발표 뒤 2명 늘어난 232명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주실까요? 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2명과 재확진 환자 1명을 포함해서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623명입니다. 추가 확진자의 거주지는 각각 강남구와 성북구, 재확진자는 강남구입니다. 재확진 환자는 지난 9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는데 어제 다시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퇴원 뒤엔 9호선 언주역 인근과 경복 아파트 주변 카페와 편의점, 식당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2명은 모두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강남구 거주 확진자는 미국에 머물다 지난 1일 아내와 입국했습니다. 입국 다음 날 아내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남편도 자가 격리해 왔는데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북구 확진자는 이번 주 수요일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받은 검사에서 양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 중 40%는 해외 접촉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만 보면 26명 중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 입국자거나 그 입국자와 접촉한 사례입니다. 그동안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구로구 콜센터와 동대문구 PC방, 은평 성모병원 등에서는 이번 주엔 추가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은 8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 감염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고 주말에 나들이나 모임에서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네, 내일까지가 정부가 공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입니다. 서울시는 지침에 따라서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이제 계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의 현장 예배와 유흥업소가 주요 대상입니다. 기존 단속에서 지침을 어긴 게 확인된 유흥업소 6곳과 사랑제일교회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 진행 중이죠? 네, 연장 여부는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시민 참여가 느슨해진 점도 있고 경제적 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시민조사에서는 10명 중 6명이 거리두기 기간 연장을 지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있지만 19일은 이르다라는 응답이 6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외출부터 자제하는 거라면 생활 방역은 일상생활을 하되 청결을 유지하면서 감염을 예방하는 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 관련 소식 확인해 보죠. 재난기본소득 얘기가 나온 뒤에 얼마나 어떻게 준다는 얘기가 주로 이어졌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처벌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사고 팔 경우 추적해서 환수하고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최근 인터넷 카페나 SNS에 지역화폐를 액면가보다 할인해서 사겠다거나 팔겠다는 글이 올라오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어차피 해당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있더라도 소비 진작 효과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또 정책에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지역화폐 거래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에 돌입했습니다. 네, 김승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코로나19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문숙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20명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직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인 4월 1일까지만 해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1명 정도였습니다. 세 자릿수였는데요. 그런데 2주 만에 20명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좀 안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제 방심하시면 안 되는데 여전히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2주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73명 중에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사례가 이제 18건입니다. 이렇게 감염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거는 이제 무증상 감염이 있을 것이고 또 이 감염원에게서 계속 전파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선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을 폭풍전야 속 고요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더 조심해야 되는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고 보니까 경북 칠곡에서 있었던 그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잠잠해지고 있는데 지금 예천이 문제죠.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란 말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또 나왔나요? 네, 경북과 예천군에 따르면 이 예천 관련 집단 감염 사례에 그 초등학생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 어제 나왔습니다. 사흘 전에 양성으로 나온 39살 여성의 딸입니다. 이 예천 관련 확진자는 이로써 어제까지 34명으로 이제 집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들이 많은 곳을 다녔고 또 접촉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가 발생 가능성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날들이 있었잖아요. 총선하고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 이제 부활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현장 예배를 강행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모였겠죠. 네. 그런데 또 지난 수요일에는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비닐장갑을 끼고 또 열을 잰다던가 아니면 1m씩 거리를 둬서 줄을 선다던가 이런 이제 예방이나 방역 조치가 있긴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 접촉이 있기 때문에 이 확진 추가 가능성 이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활절과 총선 기간이 이제 사회적 접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코로나19 잠복기가 최대 2주까지인 것을 감안을 하면 아무래도 앞으로 적어도 열흘까지는 좀 계속해서 조심하고 예방과 방역 조치에 이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투표 당일에는 외신에서도 좀 집중할 정도로 저희가 잘 투표 활동을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한 열흘에서 2주 정도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일까지 하기로 했었죠. 연장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1월부터 이어졌죠. 지금은 3달째입니다. 앞서 이제 서울시 상황실에서도 전해주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또 피로감도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언제 끝날 것인지 계속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은 몇 주 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면 생활 방역 체제로 이제 넘어가겠다. 계속 예고는 한 상태인데요. 네. 근데 이렇게 전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50명 미만을 유지를 하고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 사례가 5% 미만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 조건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20명대로 일일 확진자 나오고 있죠. 또 이제 감염 경로 알 수 없는 사례도 3% 미만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충족한 상태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절과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문 기자는? 이 한 차례 더 연장이 될 걸로 보이나요? 일단은 이제 연장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다음 달 3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방침을 좀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무래도 방심하면 안 되는 시기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정부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소규모 유행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그만한다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를 완화시켰는데 전파율이 다시 높아지면 2주 뒤 정도에는 일일 확진자가 400명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만 강도를 조금 완화는 시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 침체와 국민 불편을 좀 고려를 해서 일단은 고강도 조치는 조금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이제 종교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뭐 학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 지침이 내려졌었는데 이게 좀 철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외출과 모임 자제 같은 방역 지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방역 지침을 해달라, 준수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계속 할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이 연장 여부가 계속 밝혀질 테니까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측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계속 된다면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그 경제 타격 좀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해외에서는 이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타격이 계속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3월 고용 동향을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이 고용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관련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는 2,660만여 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19만 5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5월 24만 명이 감소한 이후로 최대 감소폭입니다. 농업, 보건업 등 일부 취업자가 늘어난 산업도 있지만 대부분 산업에서 하향세를 보이며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37만 명이 줄어 고용 충격이 집중됐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민 접촉이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도소매 음식점업이라든지 교육 서비스업. 고용 취약계층인 임시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도 취업자가 59만 3천 명 줄어 1989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르바이트 등 임시 일자리가 많은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가 전년 대비 22만 9천 명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휴업과 무급휴직 등이 늘면서 일시 휴직자 수도 크게 불어났습니다. 지난달 일시 휴직자는 160만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26만 명이 늘어나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고용 상황이 악화할 경우엔 이들이 고용시장에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에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고용 문제 해결을 포함한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번 고용대책에서는 실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항공, 관광 등 위기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도 다음 주 초 고용유지와 실업대책, 긴급 일자리 대책 등이 포함된 고용 안정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네, 예상했던 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진짜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현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항공과 관광업계 이런 좀 일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구조 조정을 한다는 등 좀 고용 위기가 계속 있어 왔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통계청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이런 일시 휴직자들이 다시 고용 시장에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정말 고용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고용 대책이 좀 절실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여기서 이 고용 문제 해결을 좀 중점으로 한 경제 회복 대책들이 좀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선 특별고용 지원 업종을 추가로 늘릴 계획인데요. 이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이 되면은 실업급여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이 조금 늘어나고요. 또 훈련비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은 여행업이나 관광 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같은 이제 네 개 업종에만 이제 한정된 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좀 타격을 입은 면세업점이나 버스업 그리고 마이스업 등도 업종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고용유지 지원금 추가 확대 여부도 결정될 전망인데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을 한다면은 실업급여나 이제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의 일부를 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중소기업에 한해서 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비율이 90% 정도로 인상이 됐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에는 좀 100%로 좀 인상을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 대기업도 현재 67%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지급 비율을 조금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 지원금 확대 여부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진행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정부는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추경안 관련 시정 연설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을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 민주당, 네, 더불어민주당이 냈었잖아요. 그래서 국채 발행 등을 통해서 추경안 규모를 좀 13조 원 늘려가지고 전 국민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인데요. 근데 반면에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채 발행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이 많습니다. 이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서 지원금이 빨리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TBS 보도본부 문숙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한 주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슈 전문가분들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동안 2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예천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어제까지죠. 9일 동안 3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예천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북 예천하고요. 우리가 좀 볼게 경기 포천에 또 어떤 의원에서도 환자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번 19일 날로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 두 개 경북 예천에서의 지역사회 감염하고 경기 포천에서의 한성내과 의원이 향후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냈을 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나쁜 그런 예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중에 경북 예천인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혀 실천하지 않아가지고 뭐 대규모 감염 사태가 일어났고 현재 34명이 확진이 됐을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분이 94명, 또 자가 격리자가 거의 340명에 이르고 있고요. 또
경기 포천의 한성내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첫 환자가 확진이 되고 나서 이후에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접촉했는데 무려 5명이나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의 예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은 이런 이슈 또 지난번에 있었던 총선 이슈와 또 부활절 예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국민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여기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퇴소 조치가 됐는데요. 이렇게 군과 같이 폐쇄된 집단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염이 좀 더 폭발적으로 늘 수 있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군에 입대를 하면은 입대하는 전 장병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걸러져가지고 지금은 지역에 이제 의료원으로 이송이 된 경우인데 약간 좀 알쏭달쏭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환자가 입소할 때 걸러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입소한 다음에 이제 배치가 된 다음에 훈련소에서 증상을 일으키면 거기서 집단 감염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좀 아찔한 상황이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방역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이 20대 남성이 2월 16일 날 그 31번 환자 대구의 31번 네네. 환자를 신천지 교회에서 접촉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기간이 거의 60일 가까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주간의 자가격리 후에 검사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음성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2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좀 더 높은 가능성은 무엇이냐면은 약간 오리무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가 몸속에 있다가 다시 재활성화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잠복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비춰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자가격리 후에 음성 판정을 받은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다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감염이 된 다음에 몸속에 바이러스를 지닌 채 입소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분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지금 확진이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코로나19 처음 초반에 생각을 해보면 재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런 사례는 아마 드물 거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재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재확진자가 그 기존의 확진자들과 비교했을 때 적극적으로 감염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네. 아직 좀 물음표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재확진자 사실상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정부 지금 재양성을 보인 분이 이제 163건 정도이고요. 그리고 격리 해제 후에 평균 열흘 13.5일, 그러니까 열흘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재양성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 중에서 28건 정도는 이제 직접 몸속에서 채취한 바이러스를 배양을 해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6건은 배양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바이러스가 미량이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검사 과정에서 바이러스 조각이 있는 경우에도 양성으로 검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역 당국은 2가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몸속에 미량의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격리 해제 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었다가 그러다가 아무래도 면역 체계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시는 네, 그래서 거겠죠. 증상이 나타나 이제 그런 경우를 한 경우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증상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런 몸속에서 그러면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양성이냐? 우리 진단 키트가 굉장히 그 바이러스 조각들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몸속에 실제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니지만은 그 바이러스 조각들이 남아있을 때에도 일부 검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감염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2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도 이 재양성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와 추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기자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재양성이 됐을 때 2차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러면은 재양성이 됐을 때 증상이 좀 더 심해진다거나 변화한다거나 이런 예는 있을까요? 네, 설 교수님께서 훨씬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그런 사례들을 지금
그 방역 당국이 캐치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저렇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이제 재양성인 분이 4월 17일 날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이제 퇴원하신 분의 한 2.1% 정도 되니까 네. 실제로 뭐 163건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상당히 미미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재양성이 된 분들이 남에게 2차 감염을 시킨 예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어요. 네네. 거기에다가 바이러스가 혹시 있는지 바이러스를 이제 실제로 다른 세포에다가 감염을 시켜서 바이러스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는 걸로 봐서 바이러스가 없거나 아주 바이러스가 너무 적어서 생존이 거의 어려운 상태에 있거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 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왜 증상을 보이느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첫째 하나는 증상이 이제 심한 분들도 없고 증상이 대부분 경미합니다. 그다음에 증상이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이다.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단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면역 체계가 일단 바이러스와 일부 대항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가 끝자락에서 뭐 열감을 보인다든지 아주 경미한 바이러스 감염증은 아닌데 뭐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열감을 느낄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한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 중에 약간 열감이 있는데 검사를 해서 다 바이러스가 있었다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과정 중에 스트레스나 어떤 이유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열감을 느끼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가 치료가 되었는데도 본인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른 일들이 있으면은 네. 이거 내가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 어떤 선입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검사해 보니까 바이러스도 없고 제2차 감염을 시킨 예도 없고 그렇지만은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거는 있다고 현재는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정확히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확정을 할 만한큼 명확한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은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좀 더 많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재양성이라고 판별이 되는 거는 있지만 검사 키트 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확대해서 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는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안전한 상황에 있다.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계속해서 연구가 돼봐야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2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심장질환을 겪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심장질환이 생겼다라는 건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이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많이 진료한 대구 동산병원의 심장내과 교수팀이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에서 급성 심근염 증상을 보였다라는 사례를 지금 네. 국제학술지에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 대구 동산병원 사례뿐만 아니라 중국의 우한에서도 입원 환자의 20% 정도가 심장 이상 증세가 있었다라는 케이스 사례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기저질환이 없었는데도 네. 심근염을 진단받았던 환자들의 사례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와 그리고 심장질환과 관련해서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놓고서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초기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 그 인간의 세포와 결합을 할 때 네. 그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수용체가 ACE2라고 하는 수용체인데요. 네. 언론에서 몇 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폐에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약간 드물긴 하지만은 심장이라던가 신장이라던가 소화기 기관 같은 다른 기관에도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몸속으로 들어간 바이러스가 혹시 호흡기 외에도 심장 같은 기관을 바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우려를 했던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게 파악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나타난 사례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게 호흡기 때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공격해가지고 이제 몸 전체가 이제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은 그 영향으로 다른 여러 가지 추가적인 증상들이 결과로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심장이라던가 혹은 소화기와 관련된 몇 가지 증상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계속해서 추적과 그리고 사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코로나19가 호흡기에만 치명적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심장, 신장 뭐 여러 군데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 이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코로나19가 폐렴을 일으킨다. 이건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폐렴과 코로나19는 매우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먼저 폐를 공격하고 그 결과로서 심근염이 생겼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바이러스가 직접 심장 세포를 공격해서 심근염이 생겼나 하는 것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의 연관관계는 좀 더 사례를 많이 보면서 일반화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직접적이든 아니면 어떤 결과로서 심근염을 일으켰든지 상관없이 심근염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갑자기 이제 심부전, 그러니까 심장이 작동하지 않는 심부전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순식간에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사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제 해외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일본의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전국에 긴급사태 선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다른 기회가 있어가지고 일본 현지에 계시는 한국계 의사 선생님이랑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부정적인 내용과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제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일본에서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50%에서 70% 정도가 전파 경로가 모르는 환자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 환자 숫자들의 50에서 70%가 전파 경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도대체 얼마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지를 지금 일본의 전문가들이나 방역당국조차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 상황에 굉장히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또 한 대목은 무엇이냐면은 일본은 사실은 뭐 유럽이나 미국 혹은 또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시하지 않고 있고 공고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80~90% 정도 모든 것이 셧다운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본 시민들이 불안해하면서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미 다 확산이 된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봤자 사실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다 그러면은 일본의 바이러스 유행을 잡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인데 그 시차가 얼마나 적절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가 앞으로 일본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지 아니면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때문에 조금 진정이 될지를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강 기자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감염 경로도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사태 선포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검체가 오염되거나 검사 결과가 잘못 통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우선 뭐 이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초기 대응에 굉장히 늦었습니다. 또 초기 대응을 이제 실패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를 선언하고 이제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할 때는 이미 일본 내에 이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확진자들은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제 상황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와는 달리 초기부터 이제 대규모 진단 검사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제 대규모 진단 검사가 우리만큼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단 검사 키트의 이제 품질 문제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의 미숙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이제 확산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공포에 질리거나 사로잡혀서 스스로들이 이제 자가격리를 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단계에서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굉장히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에서 본 것처럼 거기도 이미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전체 국민이 완전 공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정점을 찍고 이제 하향 곡선에 이르게 된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이렇게 고강도로 스스로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은 좋아질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 이제 충분한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네. 기본 전제는 사회적으로 대규모 확산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히 그리고 뭐 누구나가 다 동의할 정도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확산세를 멈추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일본은 현재 정점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정점까지 올라가야 되고 일단 정점에 오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평평한 구간을 지나서 내려오는 기간은 더 길고도 더 길이 험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오랫동안 일본은 나쁜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요, 혈액암에 쓰이는 치료제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들 중에서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요.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보도들 가운데 진짜로 효과 있는 뭐 치료제들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런 보도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막상 이 임상 시험을 제대로 해보면은 효과가 제대로 있다라고 판명된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애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개발된 치료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치료제 중에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급한 불을 끄자라는 심정으로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에게 써봤더니 일부 네. 효과가 있었다라는 사례 보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학의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 때문에 중증 환자들이 좋아졌는지를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똑같은 상태에 있는 중증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하나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와 처치들을 하고 다른 환자에게만 이제 뭔가 약효를 확인하고 싶은 약을 투여를 하는 네.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그 대조군 임상시험이거든요. 근데 이런 대조군 임상시험을 실제로 해봤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네. 그 미국의 길리어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렘데스비르라고 하는 약을 지금 네. 기대하고 있고 뭐 세계 곳곳에서 이제 글로벌 임상시험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그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중에서 효과가 있었다 이런 사실들이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면서 길리어드의 주가도 많이 오르고 또 국내 검색 사이트에서도 그 길리어드의 렘데스비르가 상위에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네. 사실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 렘데스비르라는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렘데스비르가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상당수 전문가들은 약간 회의적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치료제들 가운데 그렇게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시고요. 그리고 젊은 층을 긴장하게 했던 사이토카인 폭풍을 만든 단백질 개발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이건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네. 일부 잘 모르는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고 아니군요. 하더라도 네.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다 뭐 이제 뭐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잘못 얘기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사이토카인 폭풍. 원래 이제 네. 정식 명칭은 사이토카인 릴리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네. 건데요. 이 사이토카인 릴리스 신드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토카인 폭풍은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선 하나는. 두 번째는 고령자들이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게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잘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고령자들이 이 코로나19나 그 이외의 질환에서 어려움에 빠지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단백질 같은 거는 더 위험할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갑자기 말을 잃어버렸는데 찾아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 있어요. 그 약 이름은 프리드니손이라고 스테로이드인데요. 스테로이드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을 이제 우리 몸에 생기게 되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방금 말씀드린 스테로이드인데요. 스테로이드는 쓰게 되면은 뭐 아주 즉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크게 부작용이 없이 쓸 수 있고 굉장히 값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거 아니라 단백질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주게 되면은 단백질 자체가 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토카인 폭풍은 일어나게 되면은 뭐 다발성 장기 손상 같은 걸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이때 즉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면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다른 것들이 굳이 더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게 뭐 젊은 사람들한테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초기에 잘못 전해진 측면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은 언제나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또 이것을 막는 아주 유효한 아주 많이 쓰고 있는 약도 있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는 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 제가 덧붙여드립니다. 두 분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 약에 대해서는 카더라, 이거 이제 일명 카더라라고 하죠. 믿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 좀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해서 범정부 실무추진단을 출범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정부가 표명을 하고 있고 그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예산도 확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정부가 치료제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확인을 했듯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우리가 그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지금 당장 임상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구들이 제약회사나 혹은 각종 연구진으로부터 이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사실 옥석을 가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옥석을 가리지 못했을 때 많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거기에다가 또 그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들이 엉뚱한 것으로 쓰일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최근에 주식시장과 연결되어 가지고 또 이상한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주도해가지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고 또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만은 그것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옥석을 가리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좀 감시의 눈길을 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추가 확진자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정부가 제시한 생활방역 기본 조건도 충족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제 고민이 좀 깊은 시기인데요. 언제쯤 이게 좀 끝이 나면 괜찮을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어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이 이제 굉장히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언제든지 소규모 집단 감염 혹은 약간 중간 규모의 집단 감염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굉장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결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우려할 만한 감염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생활방역 많이 합니다만은 생활방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역의 생활화를 실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스템과 그리고 다양한 실천 지침들을 좀 찾는 게 지혜를 모아서 그게 이제 지금의 수준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부 전문가들이 스페인 독감처럼 코로나19도 가을이나 내년 내년 봄에 재확산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인가요? 이것도 뭐 이제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전문가들마다 이제 둘로 나누어지는데 뭐 저는 명확하게 재유행은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거 사라질 거다.
사르스처럼 사라질 거다 이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느냐면 스페인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첫째 이제 기후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습도가 낮고 온도가 낮아지면은 활성화를 띠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숙주예요. 사람 자체가 숙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반구에 유행하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북반구에서 없어지고 겨울이 되는 남반구로 가거든요. 그 남반구가 또 겨울에 한참 유행하다가 없어지면은 또 이제 북반구로 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숙주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네. 또 하나는 기후 변화를 탄다는 거죠. 이게 기후에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는 기후에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사람이 지금은 숙주인 것은 맞지만 아까 인플루엔자와는 달리 북반구에서 유행하다가 남반구로 갔다가 또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왔다가 계절에 따라서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후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이 숙주인 것은 맞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계속 사람한테 있으려고 하면 메르스의 낙타처럼 중간 숙주가 우리에게 계속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과 계속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런 중간 숙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중간 숙주는 우리하고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19가 재유행이 되기보다는 사르스와 같은 경로를 밟으면서 없어질 거다.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일단 견해는 나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이야기가 제일 정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환자의 대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길게는 3주 넘게 생존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화장실 이용도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소화기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대변이 있는 직장 근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연구는 이제 그 중국의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온 바이러스가 실제로 감염을 할 정도로의 바이러스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또 추가로 그 바이러스를 배양을 했을 때 감염이 안 된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 다녀온 다음에 손만 제대로 씻으면 그렇죠. 네, 사실은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 수칙으로 손 씻기를 강조해 왔잖아요. 그 손 씻기를 그대로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신 다음에도 실천을 하시면은 사실은 이 화장실을 통한 전파의 가능성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코로나19가 끝나도 우리가 이전 생활로 그대로 복귀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후에 이 코로나19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좀 예측을 하시는지. 저요? 네. 저는 정부 당국자가 심지어는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호되게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전의 바이러스가 없던 일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단지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그런 것들만 전제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돌아갑니다. 예전에 스페인 독감이 거의 1억 명을 죽였을 때도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우리가 없어서 걱정하는 백신과 치료제의 역할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만 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반드시 물리치고 바이러스가 없던 일상생활로 완전히 복귀한다. 이것이 제 입장이니까 우리는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만 견지하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희망적이네요. 강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 상황이 잠잠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사실은 안전지대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꾸준히 실천을 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를 저희들이 노력을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BS